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장순원 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제목이 주식 양도세는 사라질 수 있을까?입니다. 네. 주식 양도세는 주식 투자하고 나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 내는 거죠. 이제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 하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네.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이 그냥 전면 폐지를 폐지를 얘기했죠. 예. 공약했었어요. 예. 그러면 주식 양도세는 없어진다는 건데 다시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그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장 기자님. 일단 주식 양도세 내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인데 지금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은 1% 이상, 예. 코스닥은 2%고요. 네. 보유하고 있거나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이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은 세율을 한 20에서 30%를 과세합니다. 이게 이제 예. 주식 양도소득세인데 예. 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은 이제 이거를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지금까지 되게 대주주만 이런 양도세를 냈는데 예. 내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 물리게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제 앞으로 물리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한 거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로는 네. 그러니까 그 당선인 측 캠프에서 양도소득세가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두 개가 중복이니까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증권거래세를 없애자. 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바뀐 거죠, 그게. 그 후보 시절이죠. 한 1월 27일인가 어디 예. 이제 TV 토론회에서 발표를 그때 했는데 네. 원래 취지는 그랬다가 이제 바꾼 거죠. 증권 거래세는 냅두고 양도세는 없애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양도세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더 활발히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주식시장이 부양된다면 뭐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에 이득일 테니 그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식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쪽 논리는 오. 그렇다. 소신발언. 엉 기자 동의해요? 그 논리에? 예를 들면 양도세를 매기면 주식시장이 안 좋고 네. 양도세를 안 매기면 좋다. 즉 아니 당연히 세금을 안 매기면 뭐 세금을 더 들어오는 돈이 떼면 많겠죠. 세금을 안 내면 좋긴 한데 네. 지금 이 비교는 거래세를 물릴 거냐 지금처럼 뺄 거냐, 거래세를 양도세로 할 물릴 거냐, 거냐의 차이잖아요. 예. 세수는 거의 같겠죠. 네. 같다고 볼 때 매번 거래할 때마다 떼는 거래세를 떼는 게 나으냐? 그럼 아니면 거래세는 안 떼고 양도세로 가져가는 게 나으냐? 둘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유리 분리가 아니라 네.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고 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장순원 기자는 양도세보다는 거래세를 네. 매기는 게 나은 것 같다는 거죠, 현행. 네. 아니 양도세를 없애주는 쪽의 선택이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세도 없애고, 네, 거래세는 없앤 걸로 하고 네, 그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매기는 거와 매기지 않는 거 중에 네. 그건 당연하죠. 둘 다 안 내면 좋기야 좋죠. 뭐. 난또 소신 발언인가 싶더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게 논란이 이제 거래세는 누구나 다 내는 거고 양도세는 사실 지금의 구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났거나 혹은 대주주거나 투자를 아주 많이 한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떼는 거니까 네. 그게 좀 어차피 이제 감세를 이렇게 세금을 한쪽에서만 떼야 된다면 굳이 소위 말해서 좀 큰 손들 거를 빼주는 게 맞느냐 약간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기왕 물은 김에 안 기자 생각 어때요? 장순원 기자는 그냥 세금이 없으면 좋다는 뭐 그건 저도 동의. 세금이 없으면 좋지 이제. 네. 그러나 글쎄요. 그럼 거래세도 없애고 양도세도 없애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약이. 네. 윤석열 후보 공약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당선인 공약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버전은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그죠? 양도세를 없앤다. 양도세를 지금처럼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한다.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질문에 의도가 있을 거야. 이 의도가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근데 이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으나 실제로 양도세를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지금 표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거 좀 표 보입니까? 안 됩니까? 아, 표 안 네. 보인답니다. 그 그냥 네. 말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 지금 양도세를 거의 대부분 아주 소수의 그 큰 손들만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은 10억 원 이상 뭐 이른바 네. 대주주. 이른바 대주주. 대주주 예. 그들만 내고 있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없어진다라고 네.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어요? 대주주. 대주주죠. 네. 뭐 이재용, 뭐 구강, 뭐 이런 네. 큰 손들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크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이게 한 10%가 거의 대부분의 그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입을 텐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게 소득세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게 이제 가능한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부자 감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기존에 양도세를 내던 대주주가 안 내게 되니까 그렇죠. 거래세는 지금처럼 내고 근데 거래세는 주식 투자를 하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근데 예. 이제 그 양도세는 개미들은 사실 상관없는 세금이었는데 네. 이제 그 거래세는 여전히 내되 그 부자들이 냈던 그것만 없애주는 없어- 결과가 되는 거니.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가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네. 그걸 과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통과를 바뀌었다고 시켜줄 해서 거냐. 통과를 해주겠느냐? 그러면 그런 이슈가 민주당이 있겠네. 우리는 이거 못 건드려 몰라 그대로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년 이후에 총선을 다시 해서 다수당이 되면 그게 지금 법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 그대로 내년부터는 되는 거죠. 과세예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를 아, 하게 되고 주식 양도세는 여전히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스피 지분 1% 이상 가진 네. 종목으로 치면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들만 이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융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내는 네, 양도세는 새로 시행이 되고 네, 그런데 10억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가 지금도 내고 있는 네. 1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냐 안 대주냐를 네, 네. 기준으로 해서 내고 있는 그거는 그것도 내고 그것도 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낸다는 거죠. 그게 금융투자 그게 소득으로 합쳐진 합쳐진 거니까 네, 네, 네. 이제는 내년부터는 대주주고 안 대주주고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차익이 5천만 원 이상만 되면 세금을 그렇죠, 내는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러면 하여튼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지금 내년이 되면 네, 세법이 안 바뀌면 네, 현재대로만 낸다. 아니 현재대로 내는 게 아니고 그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는 걸로만 된다. 네.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바뀌지 않으면 근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도.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네. 대통령이 이제 주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약을 내건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진을 할 거고 예.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네. 반대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재명 후보 공약도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양도세 폐지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재명 후보 공약은 아니었나 봐요. 이재명 후보 공약은 양도세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은 네. 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장난치는 애들 잘 잡아내고 뭐 이렇게 시장의 투명성을 주겠다는 게 좀 포인트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없고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의견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냥 네. 현재 법안대로. 이재명 거래세? 이재명 거래세. 거기는 그냥 유지. 거래세 그대로 내고 네.
양도세는 양도세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얘기네요. 같은 얘기. 아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었네요. 네. 이재명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데 양도세도 안 걷으면 그거는 그냥 감세니까 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증권거래세가 폐지 공약이었으면 양도세는 내자는 거니까 반대군요.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세를 없애고 네. 증권거래세를 종전처럼 내자는 거고. 해자는 거였고. 아예 반대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자 감세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안만으로도 부자 감세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어차피 내년부터는 대주주건 안 대주주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양도세를 낸다는 거니까 대주주만 내기로 했던 양도세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애자는데 또 반대해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없애기로 해놓는데 네. 다 생각해 보니까 부자 감세라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글쎄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뭐 말씀인 것 같아요. 장 기자님 말씀은 특별히 그런 거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근데 저는 이 양도소득세가 대주주가 내는 거기는 한데 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매기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2월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9억, 하이닉스를 9억 가지고 있으면 18억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대주주 아니고 예. 하이닉스만 11억 원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주주고. 네. 왜 하이닉스 11억 원 갖고 있는 분은 왜 내야 되죠? 삼성전자 9억, 하이닉스 9억 갖고 있는 분은 안 내고?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더 부자라고 더 내는 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몰빵한 애들을 세금 더 내게 하는. 그게 그런 구조죠. 왜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만 안 갖고 있으면 되니까 12월 20 며칠인가 뭐 그때쯤 되면 다 그 전에 다 팔잖아요. 팔아버리고. 다 팔고 다 새해 되면 사고. 또 싹 사고. 네. 그러면 또 피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취지의 과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거는 조금 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논의가 좀 앞으로도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약은 나왔으나 실제로 실행되는 데까지는 양도세 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 뭐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지금은 야당이 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어떤 공약이 또 있었어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예. 내용이 있었는데 네.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이제 새로 하나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공매도 금액이 이제 직전 거래 뭐 40일 평균보다 뭐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 요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공매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비슷한 제도를 하나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런 지정 제도를 하나 도입한다는 게 뭐 자본시장 쪽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네. 이런 공약이 있었네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저도 조금 물어보니까 이미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매도가 과열됐을 때 예. 이제 공매도를 못하게 하거나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틀인가 뭐 못하게 하는 거 네, 있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요 종목들만 공매도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일정 정도의 공매도 금지 뭐 그런 취지의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또 거기에다 서킷 브레이커를 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저도 그럴 듯해 보이긴 하는데 공매도 하면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공매도 하면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좀 누가 좀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것도 좀 논란은 있을 거는 같네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네. 네. 뭐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그 정도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 정책일 텐데 부동산 정책 뭐 예, 가장 뜨겁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 이제 크게 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왔는데 예. 뭐 먼저 임기 내 250만 원 공급. 이거는 법으로 막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1년에 한 50만 원씩 공급하는 건데 지금도 48만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튼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건설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250만 원 공급은 뭐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청약제도 개편안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제 네. 그 60제곱미터에서 이제 85제곱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를 지금은 가점제를 100%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30% 정도는 추천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를 추첨 물량을 조금 늘려서 한 40%. 그다음에 80제곱 이상은 지금은 반반 추첨 가점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이 가점제 비중을 80%까지 올려서 아무래도 점수가 높은 분들이 대형 평형의 일반 공급 물량을 더 갖고 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왜 그 2017년 파리 대책 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일반 공급 물량을 그때는 이제 75%를 저희 가점제로 했었는데 그 네. 가점제 비율을 100%로 바꾸면서 이제 소위 가점이 낮은 30, 40 세대들이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패닉 바잉에 불쏘시개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용을 해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바꾸기로 했고 뭐 이것도 역시 청약제도 개편은 아마 시행 규칙을 바꾸면 될 거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인데 특히 이제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 안전 진단 규제 같은 경우엔 그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진단을 상당히 조금 느슨하게 받아도 되게끔 이제 바뀌는 건데 이건 그래프로 하나 보고 설명을. 네. 그래프 안 되나요 아직도? 아, 돼요? 이게 그래프가 지금 아, 네. 아, 네. 되네요. 아이고. 네. 아 좀 이상하네. 됐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안전 진단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여기 이제 이제 안전 진단이 사실상 두 단계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안전 진단에서 지금 D를 받아도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라는 약간 일종의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 정밀 안전 진단을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한다는 게 이번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저렇게 되면 사실 최근에 그 안전진단에서 가로막혀서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저 정밀 안전진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막혔어요. 그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이제 50% 정도가 구조 안정성이라는 걸 이제 반영을 하는데 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낮은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도 좀 낮추고 특히 30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이 정밀 안전 진단 자체도 면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것도 행정 규칙을 고치면 되는 사안이라서 뭐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책이 나온 뒤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특히 재건축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 쪽에서는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쉽게는 해줄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재건축을 안 되는 이유가 저럴 것처럼 이제 등급 안 나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등급이 어찌어찌 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그 맞아요. 계산 안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러고 이거 좀 어디 바뀌면 합시다 해서 네. 계속 적체되어 있는 게 있죠. 네. 네, 그 관련해서 또 제초안은 이제 폐지는 아니고 예.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완화해 보겠다 이런 네. 내용도 공약에 담겨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그 자기들 재건축 그 시장 과열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쏘시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도입한 제도라서 예. 쉽게 이걸 이제 양보할 수 있을지는 조금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얘기되는 게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그 민주당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합의하기가 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그것도 보완한다는 거였나요? 임대차 네, 법도?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협조할지 안 할지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갖고 와 보면 오히려 알겠네요. 그 공약이 들어 있으면 들어있으면 이제 비슷한 게 있으면 비슷한 거 있으면 이건 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 네, 네. 이건 그럼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국회 안에서는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할지는 모르겠죠. 네, 예. 또 금융 정책도 뭐 변화가 좀 예.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LTV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건데 지금은 엄격하게 뭐 투기 지역이나 과열 지구에서는 LTV가 이제 상한선이 40%잖아요. 예. 이걸 최대 뭐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LTV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정부의 어떤 이게 아마 규칙인가 그 정도만 개정하면 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법은 아니고 네, 네. 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의지만 가지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주택 시장이나 가계 대출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서 그 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왜 대출이 많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한 석 예. 달 연속 그 은행 대출이 줄었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처럼 그 보합 내지는 안정화 단계를 이어간다면 이 정책도 상당히 빨리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출 해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생애 최초 구매 주택에 대해서는 네. 집값의 80%를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택 구매 수요들이 늘어날 근데 수 집값 있겠죠. 오르는 것 때문에 이런 규제를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거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집값은 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하겠다는 걸까? 아니면 집값이 안 오르면 이걸 하겠다는 걸까? 그럼 안 오르는 듯 하더라도 이걸 하면 집값이 오를 텐데 네. 그럼 또 금방 안 하겠다는 건가? 네. 이게 무슨 공약이래요? 아직 뭐 약간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내부에서 제가 오늘 그 이 정책을 네. 정책에 좀 인발부한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LTV 문제가 너무 주택 시장에 예. 이제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그 정책 목표에 매몰돼서 네. 너무 경직되게 운영돼 왔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돈못 빌려주면 실수요자들의 어떤 살아나는 돈줄을 거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말고 조금 이제 그 제도 자체는 규제는 완화하되 은행의 좋게 말해서 은행의 자율성을 줘서 그 상한선은 조금 여유 있게 해주되 은행에 뭐 판단을 해서 DSR이나 뭐 LTV 비율을 봐서 이분이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내부적으로. 그거 늘 하던 얘기인데 네.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LTV 80% 빌려주면 할 수 있어요. 예. 집값이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특히 뭐 그러면 이제 시골 집은 잘 안 빌려주지만 서울 집은 더 많이들 빌려주겠죠. 네. 다만 빌려주면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다들 오를 때는 지금 이렇게 안 빌려줘도 패닉 바잉을 하는데 그러면 빌려줘서. 이걸 빌려주고 나면 다 이렇게 됐을 때 오르는 집값은 어떻게 할 건지 기사를 보면 LTV는 80%로 높여주더라도 네. DSR DSR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그 말은 안 높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높여주겠다는 안 뜻이죠. 그러면- DSR이 더 무서운 건데. 그럼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서 LTV 상한을 80% 높인다는 건 그냥 의미 없는 공약인 건데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네. LTV도 풀어주면서 DSR도 이제 풀어준다는 거죠. 생애 네, 최초는. 생애 최초의 최초뿐만이 경우에는- 아니고 이제 실수요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그 DSR 규제도 좀 느슨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은행권 대출 중에서 센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총량제잖아요. 예. 그 총량 규제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방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도 그냥 감당하겠다. 지금으로서는 그쪽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집값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분들의 설명은 뭐 코로나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대출이 좀 풀려서 네. 경기에 활력을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예. 뭐 전반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음부터는 네. 선거하기 전에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미리 이거 하면 집값 올라갈 건데 집값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감당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건 안 되지 안 올라가야 하는 거지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고 지금도 오르니까요. 예. 그런데 그냥 집값은 잡고 대출은 늘리고. 원하신다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뿅뿅 공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공약이 있나 하면 이런 공약이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하려나 하면 네. 안 되고 예. 그러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해야 되고 선거 끝나고 다시 생각할 거니까 공약은 볼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하다가 선거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이런 공약이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다. 네. 한번 씹어봐야죠. 공약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생각해보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근데 DSR도 풀어주겠다는 거군요. 이거는 잘 몰랐는데. 네. 네. 가계부채 증가도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습니까? 이번 공약 중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나온 얘기는 아직은 없고요. 그 인수위 차원에서 아마 그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임대차 3법도 뜨거운 이슈인데 그거. 그래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네. 뜨거운 이슈고. 그게 언제죠? 그 7월 7월 달. 7월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4년차 사례들이 세입자들이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으면 보완하겠다. 보완하겠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공약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예. 백브리핑의 장순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